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바로 경영지도사에서 1차 과목에서 그야말로 전략 과목인 기업 진단론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과목 속에서 점수가 나오는 부위도 있고 또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회계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점수를 갖다 따는데 좀 힘들어하는 이런 경향이 있죠. 그렇게 비교한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 바로 기업 진단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점수를 딸 수 있는 과목이다.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과목을 갖다 우리는 전략 과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 전략 과목은 바로 점수를 많이 따줄 수 있는 영역. 한마디로 평균 60점을 끌어올리는데 40점 이상인데 60점 이하의 과목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이 바로 전략 과목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보통 우리가 자격증 시험에서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전략 과목이냐 방어 과목이냐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바로 기업 진단론은 어지간하면 70, 80점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보다는 요령만 알고 또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정확한 이슈만 잡아준다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하나의 전략 과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쭉 우리가 강의를 진행해 나가는데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고 또 하나하나 영역마다 어떤 내용인가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문제를 갖다 우리가 다루는 가운데 목차 속에서 첫째가 기업 진단론입니다. 두 번째가 경영 분석이다. 세 번째가 바로 비율 분석이다. 네 번째는 비용 구조 분석이다. 다섯 번째는 질적 경영 분석이다. 그리고 마지막 부실 기업에 대한 예측이다 하는 이야기를 6개 영역을 가지고 우리 책이 여러분의 기업 진단론 시험에 대비가 되게끔 진행을 할 예정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가볍게 물론 본 수업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겠지만 핵심 이슈가 뭐냐? 핵심 이슈가 뭐냐를 갖다 우리가 가볍게 한번 봐주도록 하자 이거죠. 맨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기업의 진단이다 그런 문제가 나오죠. 바로 마치 우리가 환자가 어떤 병원에서 의사에게 진단을 갖다 받듯이 기업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에 대한 진단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회사가 정말 이상이 있나 없나, 이상 징후가 있나 없나, 또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갖다가 진단하는 게 바로 기업 진단이고 여러분 경영지도사가 되실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기업 진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러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이 회사가 바로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아니면 비정상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의뢰가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잘못된 진단을 갖다 줘서 회사가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법적 문제까지 휘말릴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기업 진단론은 자격증 시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경영지도사가 되었을 때 능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기업 진단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진단을 갖다 우리가 가장 먼저 따져주는데 여기는 바로 예비 진단이란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제 본 진단이란 과정을 거치죠. 그리고 이제 권고를 하게 되고 사후에 지도를 한다 하는 네 가지 역자. 맨 먼저는 예비 진단을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 뭐가 되느냐 그러면 예비고사다 또는 예비시험이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진단의 예비 절차를 거치는 거죠. 그리고 본 진단을 합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 이럴 때는 권고를 내리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사후에 어떻게 그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가를 갖다 여러분이 지도해 주는 역할이다. 그러니까 기업 진단의 절차에 네 가지를 갖다 여러분하고 하나하나 따져가는 이야기가 바로 기업 진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경영 분석입니다. 이 경영 분석은 여러분 잘 알지만 바로 BS와 IS라는 두 가지 영역. 이 BS와 IS라고 하는 회계에서 여러분이 아마 배우지만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재무상태표와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라는 두 가지 이하여 여러 가지 뭐가 되느냐 잣대를 대면서 바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뭐가 되느냐 정태적과 동태적이다. 이건 바로 정태라고 얘기하죠. 반면에 이건 동태적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이제 여러 가지를 따집니다. 바로 타인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무너지지 않겠느냐 하는 게 바로 안전성, 건전성, 구조 분석이라고 여러분하고 얘기하게 됩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뭐가 되느냐, 나무빚을 갚을 수 있느냐가 되다 보니까 1년 내에 갚아야 할 유동부채, 이 유동부채를 갖다 우리가 두고 여기에다 뭐가 되느냐, X를 놓고 곱하기 100이다. 이게 기본 꼴입니다. 1년 내에 갚아야 할 빚을 못 갚게 되면 회사는 무너지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안전성, 건전성, 구조 분석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앞으로 바로 안전성, 건전성, 구조 분석을 나타내는 유동성이라는 이야기. 1년 내 나무빚을 갚느냐? 못 갚는다. 그럼 회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안전성, 건전성, 구조 분석이라는 이야기의 틀에서 이런 이야기를 쭉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다음에는 얼마나, 한마디로 말하면 타인의 이자를 갖다가 타인에 대한 뭐가 되느냐, 의존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레버러지라고 얘기를 하죠. 나무빚을 많이 빌려 쓰느냐 아니면 안전하냐. 이 레버러지라는 말은 탄력적이다 이런 말이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많은 돈을 갖다 빌려 써서 잘 이용을 해서 회사를 갖다가 만약에 부강하게 만들었다. 그럴 때는 어떠냐? 레버리지 실적이 아주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작은 돈을 빌려 썼는데도 어떻게 되느냐? 무너지게끔 만든다. 그러면 레버리지의 타격이 크다라는 얘기를 쓰게 되죠. 그래서 바로 타인에 대한 이 타인의 자본에 대하여 의존도가 어느 정도냐? 이런 이야기를 갖다 레버리지에서 우리가 따지게 되고, 그다음에 매출액 얼마나 활발하게 장사를 잘하죠? 얼마나 활발하게 장사를 잘하죠? 매출액을 갖다 기준점으로 잡죠. 그래서 활발한 회사는 분자의 매출액을 놓고 얼마만큼 활발하게 장사를 잘하느냐.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매출액을 갖다 분자에 놓습니다. 그럼 여기에 뭐를 놓느냐? 여기에 따라 각각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얼마냐에 따라 여기 만약에 뭐 우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활동성에서 매출액을 뭐 예를 들어 평균 재고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 재고 회전율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런 이야기들이 뭐가 되느냐? 그럼 비율 분석에서 쭉 나오게 되는데 바로 세 번째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다. 활동성이다. 다음은 수익성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장사를 했을 때 순이익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느냐.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순이익입니다. 순이익을 놓고 여기에다가 뭐가 되느냐. 곱하기 100을 갖다 놓고 분모의 어떤 수를 넣으면 자기 자본. 그럼 자기 자본 이익률이다. 이거죠. 그럼 매출을 넣으면 매출 이익률이다. 하고 나오는데 바로 여기에는 중요한 이야기가 순이익이 뭐가 되느냐, 이익률에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이제 쭉 우리가 이해되느냐, 그럼 여러분과 함께 전체적인 차원에서 재무제표인 BS와 IS를 통해서 여러 가지 비율, 한마디로 급진단을 갖다 해서 이 회사의 구조에 외형상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갖다 우리는 파악할 수 있는 게 재무비율 분석인데,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게 바로 재무비율 분석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비용 구조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 비용 구조는 바로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어느 만큼 비용이 드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비용 구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BEP, 손익분기점 분석. 얼마를 팔아야 이익을 갖다가 우리가 건질 수 있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쓰는데, 여기 잠시 우리가 얘기를 갖다가 하도록 하죠. 자, 여기 우리가 비용 분석은 바로 BEP입니다. BEP. BEP는 바로 손익분기점이라는 말을 쓰죠. 얼마를 팔아야 이익을 갖다가 건질 수 있느냐. 얼마를 팔아야 속된 말로 본전치기를 하느냐. 한마디로 영을 갖다가 영 이상 상회하느냐 이야기가 되죠.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들 X와 Y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Y축에다가는 코스트, 비용을 갖다 놓아라 이런 얘기가 되죠. 비용을 놓아라.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비용을 갖다 놓아라 그런 얘기가 돼서 손익분기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비용을 갖다 Y축에다 놓고 여기는 매출액을 놓아라 이렇게 우리가 되죠. 매출액을 놓아라 이렇게 우리가 됩니다. 그럼 매출액을 어느 정도 해야 본전치기를 하느냐. 일종의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다. 그래가 BEP라고 얘기를 하며 손익분기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손익분기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미 이 손익분기점의 이야기는 바로 얼마를 팔아야 정상 이익을 갖다 취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들어간 비용 뭐가 되느냐? 픽스트 코스트다. 그러니까 우리 일명 고정비라고 얘기를 하죠. 뭐 집세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광고비 같은 이야기는 밸리어블 코스트죠. 매출액이 0일 때는 광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출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되느냐? 변동비가 커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비용을 갖다가 결합하라. 일종의 고정비는 뭐가 되느냐? 일정하게 들어가는 비용,
매출액과 관계없이 들어가는 이야기,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잘 아는 집세, 속된 말로 임차료라고 얘기를 갖다 하면 쉽게 여러분이 알 수가 있죠. 임차료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광고비가 뭐가 되느냐, 매출액과 정비례하며 들어가는 광고비가 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갖다 더하라 이러면은 뭐가 되죠? 평행이동을 해야 되죠. 바로 이 두 가지를 더한 게 TC가 된다. 이렇게 내가 토탈 코스트라는 비용을 갖다 내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일종의 바로 수익성을 갖다 나타내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총 수익선이다 하는 이야기가 TR이 되겠죠. 그럼 이 TR과 TC가 만나는 교차점, 이 교차점이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손익분기점이다 이거죠. 그래서 얼마를 팔아야 최소한 본전치기를 하느냐, 속된 말로 본전치기를 한다, 이런 말을 쓸 수 있죠. 순이익이 0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많이 팔게 되면 이익의 영역이 되고, 이보다 적으면 뭐가 되느냐, 손해를 갖다 일으킨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직선 방정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풀어줘서 식을 만드는 이야기, 이게 바로 비용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손익분기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이 손익분기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고정비를 커버하는 이야기,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영업의 레버리지라고 얘기하는 레버리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이자를 갖다 줘야 하는 뭐가 되느냐, 재무의 바로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손익분기점에 아주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의 첫 번째라고 얘기하면,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레버리지.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여기서 이런 얘기가 되죠. 일단 매출액이 있었다. 여기 조금 이 손익분기점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레버리지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이 화면을 좀 지우고 여기 올리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 레버리지는 바로 매출액이 있다 이겁니다. 매출액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매출액이 있다 그러면 최소한 뭐가 되느냐, 물건을 팔았을 때 얼마만큼 뭐가 되느냐, 그럼 고정비를 받아야 영업이익이 생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일종의 우리가 대표적인 이야기가 고정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고정비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임차료, 아까 얘기하던 임차료가 바로 그 대표적이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매출액이 있을 때 여러 가지 고정비를 갖다 빼줘야, 임차료 같은 걸 빼줘야 영업이익이 생긴다 이거죠. 그럼 영업이익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약에 고정비 이외에도 재무의 비용, 이 영업이 뭐가 되느냐, 레버리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업으로 일어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어떠냐 할 때는 바로 여러 가지 고정비를 갖다 뺐을 때 경우를 얘기한다 이거죠. 그렇다면 영업이익에서 순이익이 나와야 된다. 그럴 때 순이익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가 되죠? 잘 알고 있지만 이때는 뭐가 되느냐, 순이익이 나온다 그러는 이야기는 바로 이자를 갖다가 남의 이자를 줘야 된다 이거죠. 그 이자를 갖다 못 준다 그러면 순이익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재무의 레버리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장사를 해서 매출액이 일어났을 때 최소한 집세를 갖다 줄 수 있어야 영업이익이 생길 수 있다. 영업이익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 뭐가 되느냐, 이자를 줘야 순이익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영업 레버리지와 재무 레버리지라고 얘기하며, 두 가지를 결합했을 때 우리는 결합 레버리지라고 얘기를 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심도 있게, 그래서 비용 구조는 궁극은 뭐가 되죠? 손익분기점 BP와 여기에 나오는 뭐가 되느냐, 영업의 레버리지와 재무의 레버리지를 나타낸 결합 레버리지를 갖다 얘기하는 이야기 과정을 쭉 우리가 살피면서 이 회사가 건전하냐, 과연 회사를 이끌어가는데 무리가 없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논하는 게 비용 구조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질적 분석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거죠. 보통 우리가 질적 분석이다 이럴 때는 하나의 뭐가 되느냐,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들 PEST다 그러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PEST다 하는 말을 갖다 우리가 쓰고, 보통 책 속에서 다 잘 나와 있겠지만 이 부위가 왜 되느냐, 신경량으로 나오는 이야기로서 굉장히 질적 부위, 가끔 책에서 없는 책들도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정확하게 이 부위를 갖다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P는 바로 폴리틱스, 정치를 얘기합니다. 정치적 상황이 어떠냐 매우 중요하죠. 정부의 정책이 어떠냐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여러분 잘 아는 E가 뭐가 되죠? 거시경제, 에코노믹스, 그런 경제를 얘기한다 이거죠. 이게 바로 정치를 갖다 얘기가, 정치 상황이 우리와 맞는가. 그다음에 바로 여러분 잘 아는 E는 바로 거시 경제가 어떤가, 현재 경제적인 상황이 뭐 국제 경제는 어떻고 현재 여러 가지 바로 우방국들 또는
수출 수입을 하는 나라와 관계가 원만하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뭐가 되느냐, 에코노믹스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소셜이다. 그러니까 사회 상황이 어떠냐, 사회 상황. 사회를 갖다 얘기하죠. 그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나오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일종의 뭐가 되느냐, 테스트다. 사회 문화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 테크놀리지, 그러는 게 바로 기술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기술. 그래서 이 상황 네 가지를 갖다가 패스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며 바로 질적 분야를 설명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 부위는 상당히 신경량 문제로 많이 나오면서 요즘 와서는 굉장히 바로 4차 산업혁명에서 주된 이야기가 패스트다. 바로 정치 상황이 어떻죠? 거시 경제가 어떻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사회적 상황이 어떻게 풀려가고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기술적인 상황이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질적 경영 분석 속에서 여러분하고 살펴보도록 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질적 경영 분석 끝나면 기업의 부실을 갖다가 예측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병이 나기 전에 뭐가 나옵니까? 징조가 일어나죠. 몸이 나른하다든가, 다리가 갑자기 아프다든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깨끗하지가 않고 뿌듯하다. 뭐 이거 운동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면 기업도 왜 해야 되느냐? 이런 하나의 징후가 나타날 수가 있다 이거죠. 좋지 않는 징후. 이 징후를 갖다 어떻게 부실을 갖다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일종의 얘기는 재무 예측이다. 그래가 가장 중요한 게 기업은 재무 예측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뭐가 되느냐, 재무 예측을 통하여 기업의 부실의 징조를 갖다가 먼저 하자. 재무 예측이라는 얘기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 예측을 통해서 바로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에 대하여 고민을 갖다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주관적과 객관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주관적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로 주관적, 객관적이다. 이 주관적은 바로 경영자가 수없이 오랜 세월 동안의 경영을 갖다 하다 보면 하나의 감각으로 느끼는 거, 휴리스틱이라고 얘기를 하죠. 경영자의 감각을 갖다 휴리스틱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물건이 히트를 칠까? 오랜 경영을 갖다 하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상품을 개발할 때도 휴리스틱이라는 말이 나오죠. 휴리스틱은 바로 경영자의 직관론이다 이거죠. 이건 바로 주관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인 건 여러 가지 시계열 분석이나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게 바로 경영자에 의해 되느냐, 직관. 이 경영자가 직관에 의하여 의해 되느냐, 재물을 예측합니다. 재물을 예측합니다. 반면에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객관적인 거는 여러 가지 시계열 분석이라든가 시계열 분석 또는 여러 가지 자료, 뭐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걸 객관적 분석이라고 얘기하죠. 재무 예측을 갖다 우리가 해서 부실을 갖다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가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추정 재무제표, 추정 재무제표를 가지고 우리가 따진다. 이 재무에 대한 예측과 추정 재무제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하는 문제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보통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기업의 부실을 갖다 얘기한다 그런데, 기업의 부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때 이 기업 부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가 되느냐, 기업의 회생제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업의 회생제도. 그래서 여러분들 회생에 대하여 여러분하고 같이 우리가 법적으로 바로 회생시켜주는 여러 가지 제도를 갖다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기업의 회생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부실 예측에 가서는 아주 중요한 마무리 단계를 하게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OT 시간에는 바로 기업의 진단으로부터 시작해서 부실의 예측까지 과정에 어떤 내용이 중요하냐를 간단하게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한번 짚어보았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뭐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목차가 어떠냐, 목차가 어떻게 구성됐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소목차에 들어갔을 때 이 단원에서 요점이 뭐가 중요한 요점을 제시하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어디에 되느냐, 진단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1장부터 쭉 우리가 진행하는 이야기는 바로 기업의 진단으로부터 부실 예측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하나하나 꼼꼼히 정리를 잘하고 또 서브 노트를 정리를 잘 해뒀다면 시험 보러 갈 때 서브 노트를 동원해서 하고, 바로 경영지도사 시험에서 1차를 통과하는데 바로 전략 과목으로 한 80점 정도는 끌어올릴 수 있게끔, 그래야 다소 40점에서 60점 이하에 있는 점수들을 끌어올려서 1차를 통과하는데 공헌할 수 있는 전략 과목으로 여러분이 따라달라.
범위도 그렇게 넓지 않죠.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 범위가 좁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기업 진단론을 여러분 애정을 가지며 잘 따라와 주셔서 좋은 점수를 올릴 수 있는 하나의 전략 과목으로 자리를 구축해달라는 얘기를 드리며 이제 앞으로 정식 수업을 진행하며 OT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며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럼 본 수업에서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본 수업에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